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과학 발견과 인공지능 이런 이제 주제로 제가 사실은 이런 강연은 이제 처음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바둑, 그 다음에 뭐 헬스, 심지어는 의사도 대체한다 이러는데 과학 발견을 하는 것은 과학자들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이런 과학 발견에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전공하는 것이 물리학 중에서도 가장 순수 물리학인 이 입자 이론 또 그다음에 우주론, 블랙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연구하는 방식은 여태까지 저도 여기 어릴 때 대학생 때 여기에 꽂혀 있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런 책을 갖고 열심히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런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전통이 꽤 오랜 동안 물리학에서는 있어 왔어요. 자, 그러면 과학에서의 발견이 어떤 식으로 됐는가?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술과 같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어떤 레이저빛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요거 한 개 나오게 요런 조그만 막대기에서 한 300년 전에 빛이 이렇게 쫙 나오게 하면 대단한 마술사로 불렸을 거예요. 3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 당시 300년 전에 이런 것을 하던 마술사들은 대부분이 거짓말장이었겠지만 과학자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누구나 이것을 충분히 공부하고 나면 똑같은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돼 왔는가를 아주 짧게 생각해 봅시다. 과학에서 옛날에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발견을 했어요.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그 사람의 노트를 보면 목성 옆에 조그만 이런 조그만 별들, 지금으로 조그만 불빛이 있다. 그러니까 목성의 달을 발견하는 노트입니다. 그 사람의 노트. 그러니까 망원경을 가지고 자기 눈으로 쳐다보고 열심히 적어서 이런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발견이 있은 후에 비슷한 방식으로 더 거대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45m짜리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 사람 헤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후에는 뭘 발견하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쳐다봤냐면 또 달을 쳐다봤어요. 달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달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렸죠. 이런 식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또 이 동상도 이렇게 있어요. 얀 헤벨리우스라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동상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동상 밑에는 라틴어로 모든 인간을 뛰어넘는 천재라고 써 있어요. 누굴까? 빨리 손 들고서 내가 오늘은 상품을 안 갖고 왔는데 맞힐 사람 뭐래도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사주든. 아, 그래요? 뭐 빨리 맞춰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물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뉴턴. 맞아요. 뉴턴의 상입니다. 뉴턴의 석상으로서 나중에 학생한테 케임브리지 대학 가면 이 사람의 상이 이렇게 돼 있고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과학 발견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들어본 게 있는데 막 그 사과 나무 밑에서 뭐 곰곰이 생각하고 뭐 수학을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인간이 하는 것들에 극치로 했어요. 또 최근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또 무한대를 알았던 사람 해가지고 이런 영화가 최근에 상영됐었는데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인도의 천재 수학자가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마누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수식입니다. 이런 수식이 저절로 머릿속에서 막 떠올랐어요. 수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수식이 나오면 그것을 굉장히 엄밀하게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수학 공식이 자기가 그냥 보였어요.
그래 그걸 적어내니까 막 그 당시 지도 교수인 하디라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꾸지람을 많이 듣는 그런 얘기가 영화에 나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수학이 있는데 이런 수학이 단순한 어떠한 순수 수학만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끈이론이라든지 이런 물리학에서 가장 깊이 들어간 데서 쓰는 그런 데서 공식마저도 이 사람의 최근 발견된 그 당시 여태까지는 별로 연구가 안 된 미발견 노트에서 그 사람의 공식들이 아직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과학과 또 수학이 발전해 왔어요. 물론 또 물리하면 과학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그렇죠? 이 사람도 이론 물리학자로서 머리만 곰곰이 써가지고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테리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좀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로 쉽게 대치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쉽게 다 인공지능으로 대치되면 나 같은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죠. 더더구나 이 중에서 과학 꿈나무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자가 돼가지고 물리학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 뭐 컴퓨터에서 나온 결과보다 못한 결과들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활동인 이 과학에서의 발견과 또 수학에서의 수학 증명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인공지능으로 대치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같이 한번 오늘 한 30분,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어떠한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제가 갖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뒤에 활동을 할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내가 죽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 다 활동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지금부터 앞을 계획해야 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드림 렉처에 온 거죠. 요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1947년에 굉장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쉘터 섬이라고 이제 2차 대전 당시에는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뭐 레이더 개발하는데 원자 폭탄 개발하는데 다 투입됐다가 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리드하던 오펜하이머라는 사람과 여러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자유스럽게 순수 물리학을 디스커스하던 그런 워크숍이 1947년에 열렸습니다. 여기 굉장히 빠릿빠릿해 보이는 요 젊은 사람이 파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과학에 관심이 있던 사람은 파인만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파인만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있죠. 열심히 설명하는 제일 똑똑한 요 사람의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고, 요 사람도 노벨상 받고, 요 사람도 노벨상 받고, 요 사람도 요 사람 못 받았고, 요 사람 받았고, 뭐 요 사람 받았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워크숍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열심히 이제 머리를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활동을 해왔어요. 인간이 거의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주를 생각을 하고 우주의 일부분인 인간이 우주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과거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우주에서의 법칙도 이렇게 생각하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돼 있어요. 특히 요새 와서는 빅뱅 바로 직후의 상태도 인간의 머리로서 또 많은 실험 관측 데이터로서 이것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갈릴레오의 망원경 하면 요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닐 수도 있을 고만한 망원경이고, 그 다음에 헤벨리우스가 만든 거는 비교적 큰 거지만 뭐 100몇십 미터 정도 되는 그런 긴 망원경이었죠. 이제 인간이 만들고자 하고 있는 망원경은 이만한 겁니다. 얼핏 보면 큰지 잘 모르겠지만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자동차예요. 그리고 이게 런던에 있는 런던 아이라고 굉장히 사실 큰 이 페리스 휠인데 그것과 비견될 높이를 갖고 있는 이런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미스테리를 이제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밝혀낸 일부 우주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우주는 138억 년 정도 됐고, 138억 년 정도 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우주고, 여기에서 초기에는 빅뱅 직후에 급격하게 팽창이 일어나고
어둠의 시절을 거친 후에 별들이 핵융합을 시작을 해서 점점 밝아지고 요새 와서는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해서 암흑 에너지가 좀 차 있는 이런 우주라는 스토리를 다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얘기를 인공지능이 얼만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또 밝혀낸 것들은 뭐냐 하면 우주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방에 가득 차 있는 이 물질은 우리가 우주 속에 전체 들어있는 것의 4%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알아냈어요. 이것은 그냥 알아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 보고 무슨 관측 장비로 이렇게 직접 들여다보고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재고 측정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물질들은 전체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4%밖에 안 되고, 이 우주 속에는 뭔지 잘 모르겠는 암흑 물질이 그것보다 5배 더 많이 있고, 또 그거 더 뭔지 모르겠는 암흑 에너지로 우주 전체의 75%가 차 있다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밝혀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컴퓨터에다가 질문만 하고 답을 해줄 수 있는가? 점점 이제 내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던지는 질문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 보이는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바둑이라는 그 게임은 비교적 간단한 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인간이 둔 바둑의 게임 수만 하더라도 뭐 컴퓨터 하드디스크 요새 좋은 용량에 다 집어넣을 정도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을 밝혀내는 데이터는 그 정도가 바둑이나 이런 거를 넘어선, 훨씬 넘어선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겁니다. 또 이 우주가 얼만큼 놀라운 거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주에 아까 137억 년이라는 역사가 다 필요했었다는 이런 것도 과학에서 알아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DNA 속에는 질소가 들어있고, 이빨 속에 칼슘이 들어있고, 피 속에 철이 들어있고, 먹은 빵 속에 탄소가 들어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느냐? 별 속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 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주에서의 핵융합 반응이 있고, 그것이 한 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 별에서 일어난 여러 것들, 또 나아가서는 슈퍼 초신성이 터지는 과정에서의 그런 과정이 다 복합적으로 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오른손에 들어있는 원자와 왼손에 들어있는 원자는 거의 확실히 다른 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 별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우주의 전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나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우주에서 그렇게 된 거 나 평생 나와 무관하다.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주의 전 역사가 필요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지죠. 과학자들이 왜 이런 연구를 하느냐 하면, 그런 놀라운 사실 앞에서 굉장히 경외로움을 갖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갈릴레오의 이런 기존의 발견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과학자로서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로서 활동할 때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학이 발전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과학에서의 발견은 저런 망원경 하나만 있으면, 500년 전에 저 망원경 하나만 있고 제대로 발견하면 목성의 달을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럼 21세기에서 과학에서의 발견은 어떻게 될 건가? 우주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조그만 망원경이 아니고 우주에 띄운 망원경을 벌써 띄워서 보고 있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이거보다도 더한 것들을 띄웠지만 여러분들이 비교적 알기 쉬운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여기다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한 사람이 내가 오늘 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띄워볼까 하기 좀 어려운 규모로 됐죠. 한 국가가 넘어서서 이제는 국제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공동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이런 놀라운 발견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4, 5년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땐 초등학생인 사람도 있었고 뭐 중학생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힉스 입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것을 뉴스에 잠깐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힉스 입자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길 가다가 땅에서 주웠는가? 공룡 뼈를 발견하는 얘기는 보면 뭐 사막에 헤매다가 어떤 어린아이가 공룡 뼈를 발견 아직도 했다, 뭐 이런 게 뉴스에 아직도 나요. 그렇죠? 그런데 힉스 입자를 길거리 다니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의 존재 자체에 큰 의미를 주는 이 힉스 입자를 위해서 발견할 때 당시에 어떤 방식을 취했냐 하면, 빛의 속도로 근접해서 달리는 양성자를 반대 방향으로 서로 충돌시켜서 원주가 27km짜리 입자 가속기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충돌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충돌시키느냐 하면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바늘 두 개를 서로 충돌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바늘 두 개를 충돌시키는데 바늘 하나하나에 KTX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다 실어서 서로 충돌시키는 정도로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에너지를 이렇게 집적하는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잘 맞춰가지고 KTX 정도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바늘 두 개를 쾅 부딪혔. 그보다 좀 더 농축돼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 새로운 입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어느 정도를 하냐 하면 1초당 어깨 정도의 충돌을 시킵니다. 양성자와 양성자가 어깨 정도 1초에 충돌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뭐 하드디스크 요새는 테라바이트까지 나오지만 페타바이트. 자, 페타바이트가 얼마 정도 놀라운 건지는 한번 하드디스크 몇 개가 필요한지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나오는 입자는 수천 개의 입자가 나온 것을, 튀어나온 것들을 속도와 질량과 이런 걸 다 재가지고 1초에 이런 거 쏟아져 나온 거를 다 재해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위해서 수천 명의 학자들이 서로 공동 작업을 했어요. 자, 여기서 몇백 명만 같이 앉아서도 공동으로 무슨 같이 하나의 글을 쓰자 하면 얼마나 일이 복잡해질지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뭐를 쓰자, 작품을 만들자 하는데, 같은 뭐 소설을 하나 같이 쓰자. 여러분들 여기 한 200 몇십 명 모여서 같은 소설 쓰자 하면서 작업하려면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수천 명의 학자가 이 복잡한 데이터를 갖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월드 와이드 웹. 그 개념을 이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최초로 그 아이디어를 개발했어요.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근 들어서 뭐예요? 여러분들 뭐 많은 것이 인터넷 뱅킹, 인터넷 없이는 여러분들 삶이 공허해질 정도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많이 됐죠. 요새는 인강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과목도 듣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데이터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뭔가가 범프가 있고, 여기에 입자가 125 기가바이트, 그러니까 양성자 질량의 한 150배 정도 무거운 놈이 여기에 존재한다, 이런 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발표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입니다. 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입자 가속기 연구소 소장이고, 지금 현재 입자 가속기 연구 소장인 파비올라. 네, 그 당시 또 그 이론을 제창했던 사람들을 축하해주는, 이분들이 다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축하를 받는 그 장면들이 2012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물리학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생물학이라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생물학 배울 때는 뭐 개구리 잡고, 그다음에 현미경으로 뭐 들여다보고, 기껏해야 전자현미경으로 뭘 들여다보는 건데, 지난 한 3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모든 것이 유전자 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완성되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그거 하는 데는 수학자도 같이 들어가서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는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현미경만 들여다보고 날아다니는
나비 잡는 거에서 그게 한 100년도 채 아닐 때의 생물학의 모습인데, 이제는 생명과학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생물학이 또 조금만 생각하면 의학이랑 연결됐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의학과 앞으로의 질병 치료가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에서는 발견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목성의 위성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잘 기록해서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대로 된 계산을 하고 나면 아까 이렇게 범프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힉스 입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어떤 실험을 하고 나면 데이터가 뭐 나 여기에 있어요 하고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점들이 막 찍혀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이걸 통계적인 처리를 할 줄 알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 통계 처리를 하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가우스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통계 처리할 때 뭐 이런 거 확률 분포 뭐 이런 거 얼핏 얘기 들어본 사람 있죠? 이런 걸 최초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런 건 이런 것과 이런 거의 합이다 하는 것까지 분석해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이런 것을 간단한 뭐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서도 한 사람이 처리할 정도의 데이터라고 그러면, 이제는 한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서도 처리 못할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세상이 된 겁니다. 자, 일단 과학에서는 보면 여러 측정 장비를 항상 놓고 해요. 그 측정 장비는 왜 놓고 하느냐 하면 뭐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센서와 장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은 미시 세계, 원자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데이터가 나오는 숫자를 그냥 집어넣어 놓으면 무의미한데, 이거를 잘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또 여러 데이터들 한 군데서만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인터넷도 필요하고 데이터 저장 장치. 그런데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분야에 따라서 데이터 양이 크게 차이가 나긴 하나,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거를 하냐 하면 클러스터 컴퓨팅, 한 군데 컴퓨터를 다 못 갖다 놓고 한 컴퓨터에 못 하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딴 데 사진 같은 게 막 가 있죠. 그렇죠?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 많은 데이터, 지금까지 이제 나온 지금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과학자들은 뭐를 하느냐? 통계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 데이터 나왔을 때 분류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예측도 하고 과학 법칙도 만들어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골치가 아플 정도로 이 작업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종자들도 그걸 잘 처리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도움을 어떻게 받을 건가 생각해 봅시다. 여태까지 과학은 인간의 뇌로, 뉴턴은 분명히 다른 뭐 요란한 걸 쓰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이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과학 발견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인공지능이 뭔가? 여러분들 오전에 아마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로봇과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보면 인공지능 하면 인간의 뇌를, 제가 2시까지 하는 거죠. 인간의 뇌를 흉내낸다 그래요. 그럼 뇌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뉴런. 그 다음에 한 뉴런은 한 10,000개 정도 다른 뉴런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냅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뉴런 하나는 초당 1,000조 번씩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에너지를 적게 씁니다. 25와트 정도밖에 안 써요. 이 백열등 하나가 옛날에 100와트 정도 했는데 25와트 정도밖에 안 쓰는 굉장히 에피션트한 효율적인 겁니다. 그리고 부피도 크지 않아요.
1.4kg밖에 안 돼요. 1.7리터. 표면적. 그다음에 뇌의 작동은 주로 뇌 표면에서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냐면 2,500 뇌를 꾸불꾸불 돼 있는 뇌를 펼쳐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2,500 제곱센티미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요런 정도 작은 공간에 어떤 컴퓨터를 접어넣어서 1초당 1천조번을 작동하게 하는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몇 년 된 거긴 하지만 1초당 10의 12승번, 그다음에 와트로는 240와트, 그다음에 한 3,000불 정도 한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숫자와 아까 나온 뇌와 이제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더 작동을 잘해야 되냐 하면 한 10,000배 정도 더 커지면 된다고 이제 어림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에서의 이러한 CPU나 GPU 같은 것의 연결은 비교적 단순하게 돼 있는데 인간의 시냅스는 10,000개 정도랑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훨씬 이 연결이 복잡하겠죠.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 1,000,000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컴퓨터에 한 1,000,000배 정도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림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 하면 18개월마다 컴퓨터가 2배씩 좋아진다고 얼핏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것이 앞으로 계속 무어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면, 물론 안 된다는 것이 맞지만 된다고 하면 한 30년 지나면 인간의 뇌만큼 빠른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는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을 먼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럼 2045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활발하게, 이때는 나는 분명히 확실히 은퇴를 하고 살아있을 확률도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활발하게 이제 활동할 당시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다시 우리말로 써놓은 거예요. 현재 컴퓨터 한 1,000,000배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고 한 30년 지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런 좋은 컴퓨터 하나 딱 누가 갖다 줬는데 아무것도 안 깔아 놓으면 이 컴퓨터가 뭐밖에 안 돼요. 그냥 무게만 갖고 있는 덩어리밖에 안 되죠. 여기에 뭐가 깔려야 돼요? 좋은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도 좋은 교육 하나도 안 받고 굴 속에서 늑대와 같이 태어나 가지고 늑대의 젖을 먹고 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강연을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강의를 들어요?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죠. 인간은 매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자연의 뇌라는 건 분명히 굉장히 우수한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될 건가? 사실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비행기는 얼핏 새들이 잘 날아다니니까 새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깃털 달린 비행기를 만들어 보면 잘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들은 어때요?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경금속으로 만들어진 걸로 있지 깃털 달린 비행기 타본 사람 없죠? 뭔가 그러니까 인간 주위에서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날개짓을 하는 비행기가 뭐 가끔은 있을지 몰라도 그거에다가 300명 태우는 거는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트 엔진을 달아서 날리죠. 근데 실제로 1897년에 라이트 형제보다 먼저 이런 모양의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박쥐처럼 똑같이 만들어 봤는데 안 날랐어.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어떤 방식으로 날르냐 하는 유체역학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지금은 그냥 갖다 좋은 프로그램 누가 열심히 짜가지고 집어넣어주고 데이터도 잘 집어넣으면 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거예요. 기계 학습, 컴퓨터가 뭐예요?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기계와 다른 게 뭐예요? 스스로 공부하죠. 물론 부모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억지로 공부하기도 하나 사실은 잘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리 야단 쳐도 스스로 공부한 때를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도 스스로 만약 학습을 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그리고
데이터도 필요한 데이터를 자기가 알아서 넣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세상이 된 거죠. 사실은 요새 어떤 이미지 검색 이런 거 하면 구글에다 갖다 이미지 처리 집어넣으면 잘 맞춰요. 내 얼굴 집어넣으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을 내 얼굴을 잘 맞히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 조그만 요정들이 구글이라는 회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저 사람 나올 때마다 그거 하는 거가 아니죠. 그렇죠? 뭐 인도에 있는 10억 명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뭔가가 컴퓨터가 알아서 내 얼굴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직이 아니에요. 만약 매직이었다 그러면 요정들을 써가지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이미지 처리를 하고 이제는 자동 번역도 꽤 잘해요. 사실 나는 일본어 웹사이트는 다 그냥 한글로 읽고 있어요. 나 일본어를 못하지만 그냥 자동으로 무조건 일본어는 한글로 번역하라고 해놨어요. 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이제 15년 지나면 이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서 운전을 잘 못할 때 다행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아질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 뭐 음성 인식 이런 거 다 해요. 자, 이건 뭐 뇌 얘기는 다시 하고, 그러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컴퓨터가 결과물을 내는데, 기계학습에서는 뭐냐면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건 농사짓기에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씨앗은 알고리즘이고 비료는 데이터를 주고 농사꾼이 약간 인간이 있으면 작물로 프로그램이 나오는 얘기예요. 기계학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간지능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제일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시도했던 것이 이제 여기 나온 퍼셉트론이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인간의 뉴런과 비슷하게 여러 개에서 오는 전기 시그널을 합쳐가지고 다른 아웃풋을 이렇게 내는 이런 것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더하게 만들어서 웨이트를 줘가지고 더하게 만들면 복잡하게 연결을 시키면 인간의 뇌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1900 몇 년이야? 1950년대 후반에 이런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만 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걸 만들었었어요. 1957년에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분석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전기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컴퓨터를 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희망에 차 있었어요. 사실은 이때.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969년에 여기다 찬물을 끼얹었어요. 퍼셉트론은 한계가 있다. 수학적으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민스키라는 사람이. 그런데 또 나중에는 이 사람의 일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퍼셉트론은 수학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인공지능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어떻게 했는 거냐. 그래서 사실 1969년에 민스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 뒤에 사실은 인공지능이 한 10년 동안 굉장히 배고프고 추운 시절을 맞았어요.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그래가지고 이 일본 사람의 이 책에 의하면 1차 AI 붐이 있다가 70년대 겨울의 시대를 맞았다가 그 사람의 증명이 틀린 걸 알고 나서 제2차 인공지능의 얘기가 왔다가 또 한계에 부딪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차 AI 붐이 나와서 요새 와서는 딥러닝과 뭐 왓슨, 뭐 싱귤래리티, 뭐 기계학습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딥러닝의 최초의 개념은 1965년부터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자체를 내가 오늘 설명하는 것보다는 과학에서도 이제는 딥러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아까 수많은 힉스 입자나 이런 걸 발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입자들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여태까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온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지능적인 딥러닝적인 방식을 쓰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딥러닝에 의해서 새로운 입자를 발견한 예는, 그걸 순수하게 그렇게 한 예는 아직은 없지만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화학에서도 분자의 성질,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딥러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생물학에서도 단백질 구조나 이런 것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는 아침에 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딥러닝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한다, 페이스북에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정도로 하고 있냐 하면 이런 사진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 여자가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던진다까지 이제 컴퓨터가 알아내요. 강아지 이렇게만 보여주면 강아지가 마루 위에 서 있다. 좀 틀렸죠? 여기에는 사람들이 보트 위에, 물 위에 있는 보트 위에 앉아 있다. 이런 거를, 이런 단어, 이런 문장까지도 만들어내는 때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정도로 하냐면, 요 그림이, 그래서 침대 위에 랩톱과 같이 고양이가 있다 하는 요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2,400만 개의 노드가 있고 변수가 1억 4천만 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결을 150억 개 정도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막 돌려서 겨우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그림도 많이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이런 걸 알아냅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과연, 그렇지만 뭔가 굉장히 또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 같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인공지능 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무슨 영화에서,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때쯤 졸릴까봐 내가 일부러 집어넣었어. 자, 이거는 인간이 뭐와 싸우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 군단과 싸우는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이제 놔둔 거죠. 대체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로봇보다 못하죠. 져요, 우리가.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런 로봇가 만들어지기 전의 과거로 돌아가서 이거를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되고 나면, 이 영화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 현재 로봇들은 어떤가? 그 영화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로봇가 아니고, 2015년에 로봇 경진 대회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문 열고 계단 지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펑션을 하는 거를 동시에 갖고 있는 로봇들을 만들라고 해서 여러 나라에서 했는데, 문 여는 거 하나 하면서 자빠지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현재예요. 그러나 앞으로 100년 동안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직업도 많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역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인공지능이 이제 따라하는데,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거는 내가 조금 전에 여기 위에 앉아가지고 바로 작업을 한 건데, 딥아트라는 사이트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우리 집 강아지인데, 우리 집 강아지 사진을 보냈더니 어떤 형태의 그림으로 만들고 싶으냐 해서 받은 거예요. 몇 분 뒤에. 그럼 이런 형태로 마치 유화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보내요. 이게 근데 사람이 해준 게 아니고 인공지능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요 사이트로 가면 뭐냐 하면, 사실은 저기 소니 뮤직에서 인공지능이 작곡한 비트스 스타일의 음악입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인간이 만든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음악가들도 없어질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술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활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것들이 쉽게 대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에서는 아까 입자 발견을 했던 LHC라는 그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저 장치 그 하는 사람들이 벌써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이제는 물리학과 머신러닝과 서로 같이 워크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고, 요건 일본에서
어, 6월 달에 있을 워크숍인데 딥 러닝 앤 피직스 이런 워크숍을 일본에서도 해요. 이제는 과학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데이터 과학자와 물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바뀔 거고 앞으로 내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런 큰 트렌드가 막 굉장히 발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뇌가 과연 간단하게 전기 회로와 같이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뉴런의 복합체로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1950년대는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기 신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뇌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전기 회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새 와서는 뭔가 더 근본적인 물리 법칙이 뇌에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미시의 세계로 가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간에 서로 상관이 있고 서로 이제 엔탱글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문을 통과해서 나는 나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전자는 두 문을 동시에 통과한 확률적으로 통과한 그 결과체로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듯이 뇌에서도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그 법칙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벌써 하기 시작했어요. 수리 물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은 물론 틀릴 확률이 더 높지만 그러한 양자역학과 뇌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책도 굉장히 긴 책도 썼고 그 다음에 뇌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의대 교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걸렸다,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무슨 약을 줘요. 그러면 그 약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러 왜 이 약이 이렇게 먹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하면 모른다고 그래요. 계속 자기네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원소를 저기 무드 체인지가 급격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전혀 이유를 모른대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내가 다 뇌에 대해서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매튜 피셔라는 사람은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뇌 속에 있는 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적인 스핀이 있는데 그것이 뇌에 작용하는 양자 컴퓨터로서의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상상력 풍부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걸 갖고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얼핏 꺼낸 단어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얼핏 꺼냈는데 지금 물리학자들은 어떤 연구도 많이 하고 있냐면 양자 컴퓨터 이제 지금은 바이너리로 0101 하는 비트를 가지고 모든 연산 처리를 하는 즉 누구나 초등학생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연산만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서 그거를 갖고 연산을 시키는 것이 현재 컴퓨터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튜링이 생각해냈던 컴퓨터의 방식인데 그 방식은 이제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발전할 것은 뭐냐 하면 양자 컴퓨터로서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해내는 그런 컴퓨터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그런 컴퓨터는 굉장히 저온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영하 270도 이하의 극저온에 집어넣어서만 하는데 만약에 인간의 뇌가 양자 컴퓨터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체온 정도 높은 데서도 이게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은 그런 원리를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뭔가 완전히 컴퓨터 자체도 제가 얘기한 거는 딥러닝 방식으로 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얘기도 했지만 컴퓨터 자체도 이제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이제 새로운 강연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신나는 새로운 세상의 과학 발견의 시대를 앞으로 경험할 거라는 이거 하나는 확실한 메시지예요.
컴퓨터가 새로운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로 가던, 아니면 인간의 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확 일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과학을 하는 것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능숙한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또 발견을 하게 될지 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은 직면하고 있다 하는 그 메시지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